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37살이 된 엄정수입니다. 7살 차이 나는 아내와 결혼을 했었죠. 사실 아내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과외를 해준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가연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그러하듯 공부보다는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고, 가연이의 부모님은 딸이 공부는 안 하고 너무 놀기만 해서 저에게 과외를 받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연이는 공부보다는 제 대학 생활 이야기 듣는 것을 더 좋아했고, 나름 가연이를 가르치던 저는 이 녀석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면서 가연이와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군대를 다녀온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죠. 그렇게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일에만 집중하며 몇 년이 흘렀고, 과장 진급을 앞둔 어느 날 SNS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잘 지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가연이었죠. 오빠? 내가 오빠야? 하니 10살도 차이 안 나는데 오빠죠. 하고 대답하더군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이제 더 이상 선생님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올려둔 사진을 보니 그때 교복을 입고 다니던 여학생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어엿한 아가씨가 되었더군요. 그렇게 가연이와의 인연이 10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우리는 언젠가부터 퇴근 후 만나 저녁 먹고 술도 한잔 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는 그녀와 함께 영화도 보고 한강도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렇게 가연이와 저는 일명 썸 타는 사이가 되었네요. 가연이와 썸을 탄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가연이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오빠, 우리 무슨 사이예요? 우리? 갑작스러운 질문에 머뭇거리고 있는데, 오빠, 우리 사귀는 거 맞죠? 하며 직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더군요. 그녀는 이제 26살이지만 저는 33살이니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껏 가연이에게 사귀자는 말을 할 수 없었죠. 저는 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가연이 네가 좋기는 한데 사실 난 이제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하거든. 미안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녀가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한동안 가연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연이는 계속 저에게 연락을 했죠. 심지어는 술을 한잔 한 뒤 집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왜 나랑 안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싫어요? 다른 누군가가 했다면 분명히 보기 싫은 행동인데 가연이가 하니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결국 저는 가연이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작은 문제가 생겼죠. 바로 20대와 30대 사이에 연애의 온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연이는 평일에도 퇴근 후 저를 만나고 싶어 했고, 너무나 당연히 주말 이틀 모두 데이트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여자친구에게 맞춰주곤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제 몸이 피곤한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사실 20대 중반인 여자친구의 체력으로는 퇴근 후 밤새라도 놀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저는 30대가 되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TV 보며 쉬다가 자는 편이었기에 여자친구가 원하는 그 일정이 저에겐 조금 버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연이는 저에게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죠. 오빠는 나랑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고 피곤해?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자구책으로 저 혼자 사는 자취집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여자친구가 집에 있으면 쉬는 것 같지가 않아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회사 선배에게 상담을 하기에 이르렀죠. 제 상황을 들은 선배는 한참을 웃더니 여자친구는 친구들이랑 놀라고 하고 넌 그 사이에 좀 쉬면 되잖아. 그리고 저는 바로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가연이에게 친구들이랑도 만나서 놀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자친구는 제 말에 엄청나게 서운해하며 자존심까지 상한다고 했죠. 저는 나름의 변명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20대에는 그렇게 놀았지만 30대가 되고 나선 이렇게 보내면 다음날이 너무 힘들다고. 오빠가 무슨 40, 50대야? 나랑 7살 차이야. 나랑 놀아서 피곤한 게 아니고 오빠 기초 체력이 떨어진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몸을 움직여서 체력을 길러줘야 해.
하지만 여자친구는 저의 피로감 호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일과 사랑, 휴식에 관한 밀당을 하기를 반년. 연애 초반에는 하루 종일 저랑만 놀고 싶어 하던 여자친구도 연애한 지 6개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그때부터 한숨을 돌리고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가연이는 가끔 밖에서 늦게까지 놀다 집에 갈 때도 있기는 했지만 굳이 제가 그것을 단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못해주는 부분이기도 했고 저 역시 20대 때는 밤새고 놀아봤으니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재미나게 놀고 집에 가서 메시지 하나 주라고 했죠. 여자친구는 제가 당부한 이후로는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할 때면 언제나 메시지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와 만나 데이트도 하고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있었네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연이가 불안한 얼굴로 임신을 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서둘러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와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선명하게 두 줄이 나온 임신 테스터기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친구를 안아주었고 우리는 서둘러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이야 며느리의 손주까지 생긴다 하니 너무나 좋아하셨지만 역시 처갓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날 장모님은 저를 실망한 듯한 눈빛으로 보시며 내가 그때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휴 하고 한숨만 쉬셨죠. 하지만 가연이가 임신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제가 혼자 살던 집을 빼고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고 대출까지 받아 여자친구의 동네에 있는 20평대의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제 나이 34살에 임신 4개월이 된 가연이와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입덧이 너무 심했던 아내는 결혼 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곧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아전쟁이 시작되었죠. 아내가 아침부터 아이를 보고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나면 바톤 터치를 해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기를 씻기는 것은 아내와 함께 했지만 잠은 주로 제가 재웠죠. 물론 저도 힘들었지만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아기와 씨름을 하는 아내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감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는 잠투정이 심해서 재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할 때는 재우는데 2시간까지 걸리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크게 본다든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부주의하게 큰 소리로 웃기도 하며 아이의 수면을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민석이 잠잘 때는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했지만 아내의 행동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이 문제로 여러 번 다투기까지 했네요. 하지만 그 다툼이 오래가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외근을 갔다가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왔는데 현관에 처음 보는 남자 신발이 있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일찍 집에 온 저를 보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가 왔어? 집으로 들어서면서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쭈뼛거리며 내 친구 경훈이 민석이 보러 왔어. 태어났을 때 출산 선물도 못 챙겨줬다고 근처에 왔다가 선물 전해준다고 하고 대답을 하더군요. 경훈이라는 남자친구는 결혼 전부터 아내와 친한 친구라고 들어는 봤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만나거나 한 적은 없죠. 아무리 친구라도 해도 저에게 아무 말 없이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게 매우 기분이 나쁘더군요. 게다가 그 경훈이라는 친구는 잠든 민석이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부하가 치밀더군요.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일부러 시끄럽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부산한 소리에 깼죠.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 대 치고 싶은데 아기가 있기도 하니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따져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연이 친구인데 아기 낳았다고 해서 잠깐 보러 왔다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데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곁에 서 있던 아내도 잘못한 걸 아는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둘에게 아무런 대꾸 없이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내는 서둘러 그 친구를 보내는 듯 했죠. 그리고 방에 들어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냉랭한 분위기로 지나갔죠. 하지만 다음날 아내는 평소와는 다르게 간단한 아침까지 챙겨주며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를 하더군요.
아내가 노력하는 것이 귀엽기도 하고 아이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라는 당부만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던 아내는 어느새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티격태격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함께 데이트를 할 때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전화통화를 자주 오래 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집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놀 수가 없으니 유일한 소통수단이 전화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기만 붙잡고 제잘제잘 거리면서 육아나 가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점점 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도 아이 재우는데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겨우 아이를 재우고 나와 아직도 수다 산매경에 빠진 아내에게 제발 조용히 좀 하라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가 좀 너무했나 싶었는지 순순히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온다며 나가더군요. 그렇게 나간 아내는 무려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후 아내는 내가 아이를 재울 때면 통화를 하고 온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그리고 통화를 하고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술 냄새가 나기도 했죠. 술 마시고 온 거냐고 묻는 저에게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사 먹으면서 통화했다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매일 통화를 하는 거야? 지연이도 있고 설이랑 할 때도 있고 미영이랑 할 때도 있지. 아직 얘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저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시간이 좀 길어지네. 아내가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했기에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고 들어오라고 타일렀죠. 하지만 아내의 밤 통화는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아내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월말에 부서 회식이 있던 자리에서 먼저 결혼한 아이 셋 아빠인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 출산 후 우울증이 심하게 오기도 한다며 선배 형수님도 첫째 출산하고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까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기에 아내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9개월 되었을 때 밤에 잠을 재우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안 자고 울며 보채기만 하더군요.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바로 아기의 체온을 재보았습니다. 열이 40도가 나오더군요. 저는 즉시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결국 급한 마음에 우선 아이를 데리고 혼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데 그제서야 아내가 저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무슨 전화를 이렇게까지 했어? 금방 들어간다고. 다짜고짜 짜증을 내는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 병원 응급실이야. 민석이 열이 40도나 되었어.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그제야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아내는 응급실로 달려왔죠. 그런데 그 경훈이라는 친구놈이 같이 왔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어. 이 사람은 여기 왜 온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말이 택시를 못 잡아서 친구한테 부탁해 그 친구의 스쿠터를 타고 왔다고 하더군요. 이해도 안 가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병원 응급실이라서 그렇게 넘어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결국 저는 그날 저녁 아내가 잠든 사이 함께 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함께 쓴다고는 하지만 주로 아내가 사용하죠. 구글에 아내의 아이디로 접속해보면 그동안의 이동 경로를 제법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 그 동선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바로 아내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녁에 통화를 한다고 나가고 난 뒤 집 근처 식당에 자주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더군요. 대부분 나가 있는 시간 동안 그 식당에 있다가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으로 가보니 그 건물 위층에 원룸들이 있었죠. 저도 종종 찾는 그 편의점 건물 1층에는 식당과 편의점이 있고 그 위로는 원룸인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의 원룸 중 하나에 경훈이라는 그놈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는 척하고 집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확인한 아내의 이동 경로를 봤을 때 아내는 대부분 제가 출근한 이후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듯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집 밖에 나와 아내의 외출을 기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경훈이라는 놈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와 아이가 내려왔죠. 아내는 그놈에게 차키를 건넸고
그 셋은 아주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제 차를 타고 셋이 나갈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저는 그대로 그들을 놓치고 말았죠. 그리고 평소같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퇴근 시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아내와 아이도 집에 있었죠. 그날 밤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 하고 자동차 블랙박스의 메모리를 회수하고 돌아와 늘 그랬듯 아이를 재웠습니다. 이후 아내까지 잠든 것을 기다렸다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했죠. 그리고 블랙박스 속에 담긴 아내와 그 녀석의 대화를 듣고 전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쇼핑몰 간다고? 민석이 옷도 좀 사고 우리도 거기에서 밥 먹고 놀다 오자. 간 김에 네 점퍼도 하나 사고. 내 점퍼? 나 돈 없어. 내가 사줄게. 우리 민석이 아빠 옷이 너무 후줄근해. 그치 민석아? 아빠 옷이 너무 후줄근하지? 아빠 해봐. 근데 민석이 진짜 내 애 맞아? 생긴 거 봐라. 이마, 눈, 코가 너랑 똑같잖아. 하긴 내가 봐도 형님보다는 날 더 닮은 것 같기는 해.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민석이가 제 아이가 아닌 그 경훈이라는 놈의 아이더군요. 이후 쇼핑몰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온 그들은 옷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훈이라는 놈은 취업준비생이더군요. 제가 출근하면 평소 제 차를 가지고 셋이 가족인 양 다닌 거죠. 물론 어떻게 바라보면 그 셋이 가족인 게 맞고요. 문제는 그놈도 아내도 지들 벌이가 없으니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셋이 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임신 당시 아내는 그놈과 저 둘 다 잠자리를 가졌으니 정확하게 누구의 아이인지 몰랐더군요. 하지만 당시 연인은 저였고 김경우는 취준생이라 돈이 없으니 결국 저랑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 보니 김경훈의 아이가 확실했던 것이죠. 저는 차분히 그날의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PC와 연결해 두었죠. 요즘 PC에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본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군요. 그놈이 아기띠를 직접 하고 다니는 사진, 아기 옆에서 두 사람이 함께 얼굴을 들이대고 찍은 사진 등 누가 봐도 셋이 한 가족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확실하게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저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에 하나 제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아내 모르게 검사를 해야 했죠.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단순 확인용과 법원 제출용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 제출용으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하고 서로의 사진도 찍게 되기 때문에 아내 몰래 검사를 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와 달리 단순 확인용 유전자 검사는 당사자가 모두 그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고 자녀의 머리카락 3-4개를 자르고 본인의 머리카락을 잘라가면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갈 필요도 없고 퀵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과 저희 머리카락을 각각의 봉투에 담아 퀵 서비스를 불러 검사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자괴감이 들더군요. 제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아이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제가 한심하게만 느껴졌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지를 열어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역시 민석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받은 날이 아이 돌잔치를 일주일 남겨둔 상황이었죠. 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이의 돌잔치는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당일 양가 가족들과 제 지인들이 모였고 경훈이라는 그 자식도 아내의 친구 무리와 함께 왔더군요. 식사를 하며 다들 아이의 돌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건 저 하나뿐이었죠. 그렇게 돌잡이를 하기 전 축하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하고 민석이가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온 기록들을 보여주던 영상 화면이 갑자기 자동차 블랙박스 화면으로 바뀌면서 아내와 김경훈이 주고받은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이 대화가 무슨 대화인지 아는 아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내는 영상을 끄고 싶은 듯 했으나 연이어 김경훈과 아들 그리고 아내가 여기저기에서 찍은 사진들이 모니터에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본 김경훈은 당황을 하고 친구들은 아내와 그놈을 번갈아 보며 이게 뭐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아내도 김경훈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마지막에 저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지가 나왔죠.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켜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제 아들로 알고 있었던 민석이는 방금 전 화면으로 보셨듯이 제 아들이 아닌 아내의 상간남 김경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주로 생활을 했죠. 제 차를 타고 제 돈을 쓰고 다니며 본인들을 진짜 가족이라 여기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이 모든 법적 책임을 김경훈과 최가연에게 물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민석이가 제 아들임을 알고 계셨을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덤덤하게 발표를 마친 저는 마이크를 돌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히 양가 어른들은 뒤로 넘어가셨죠.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는 친구들과 달리 아내의 친구들은 진짜야? 야, 김경훈 진짜냐고! 하며 그놈을 다그치더군요. 김경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아내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는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당연히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는 한편 김경훈에게는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진, 블랙박스, 저와 민석이가 가족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지까지 모든 증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그리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민석이를 제 호적에서 뺄 수 있었고 그동안 전처와 아이에게 준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이런저런 소송이 걸려있다 보니 이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네요. 사실 처음에는 혼인 취소나 무효도 알아봤지만 훨씬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했고 그렇다 한들 혼인을 한 기록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 해서 이혼으로 정리했죠. 이후 전처 최가연은 아이를 데리고 잠시 동안 김경훈과 살림을 합친 듯 하더군요. 하지만 취업준비생인 김경훈은 돈이 없었고 전업주부였던 최가연 역시 돈이 없으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김경훈에게 위자료를 분납으로 줄 수 있게 봐달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1년 동안 너희가 내 돈 갖다 쓴 돈이 얼만데 1,500만 원도 없는 놈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분납 같은 소리 하네. 1,500만 원 그대로 보내. 결국 김경훈은 저에게 줄 위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 원룸까지 빼게 되었고 이후 친구들과 가족들의 비난을 못 견디고 지역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김경훈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최가연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 저에게 위자료를 준 듯 하더군요. 최가연 역시 저에게 위자료 좀 조정해달라고 부탁 전화를 했고 저는 이 역시 거절했습니다. 또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들은 완전히 매장된 듯합니다.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수치스러웠겠죠. 이후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혼남이 된 것이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잘못은 돌잔치 때 모두 앞에서 공개를 했으며 그들이 가진 마지막 돈까지 모두 쥐어 짜줬으니 복수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전에 봐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충분히 안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전 이번에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되었네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한 번 더 조심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